자, 어, 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자, 이제 좀, 유튜브까지 좀 된 것 같은데, 행복해야님, 해야해님, 잘 들으시죠? 유튜브 좀 접속하신 분.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6분이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좀 늦었는데 내일 쉬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잘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예, 제가 유튜브를 제가 설정해서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니고 회사 쪽에서 이제 여직원이 이제 설정해 놓은 걸 저는 이제 실행만 시키는 쪽이어서 제가 좀 설정을 했었으면 바로 좀 착오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 방송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좀 배워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우리 이제 부매니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은 저는 이제 방송만 주로 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가 잘 몰라서 좀 오류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좀 당황스러워요. 제가 10시부터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이크 오디오 상태가 좀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좀 부팅을 해서 다행히 좀 되네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오늘 또 네 군데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유튜브 쪽에 가장 많이 접속하시고 유튜브 쪽에 이제 세 군데죠. 박신현 TV와 그다음에 토마토 증권통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또 토마토 투자자문 그리고 현재 토마토 투자 클럽에 지금 한 40명 가까이 접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입장하고 계시는데 들어왔다 좀 나가셨는데 자, 유튜브 쪽에 좀 다시 들어오신 것 같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요. 자꾸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네요 해서요. 자, 오늘 일요일에 제가 본래 제가 4월 달부터인가요? 5월 달부터 계속 제가 정기적으로 저녁 10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좀 해왔는데 본래 내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길래 쉬는 날이 월요일의 경우는 제가 대체적으로 마지막 날 제가 저녁에 항상 해온 방송이라 공개 방송 해왔던 건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 미리 일요일 날 공개 방송 하겠다고 일정이 방송에 홍보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본래 지금 아마 연휴 동안에 밖에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여행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저도 본래 쉬는 날은 항상 이제 주중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제가 거의 일을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토요일까지는 쉬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까지 좀 쉬려고 저도 일정을 좀 잡아놨는데 저녁 방송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정을 좀 서둘러서 일찍 올라왔어요. 일찍 와서 꼭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또 장애가 발생이 좀 되는 바람에 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이제 복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좀 방송을 좀 하고 제가 일요일 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항상 가급적 약속을 좀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내일 또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송이 좀 늦어졌지만은 다행히 또 내일 쉬는 날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참석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참여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토마토 투자 클럽하고 제가 보고 있는 게 유튜브 쪽에 이제 박준현 TV 쪽을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거. 혹시라도 저한테 이제 질문이라든가 있으시면 박준현 TV 쪽으로 유튜브 쪽에 들어오셔서 이따 오늘 제가 약간 뭐 여러분 질문 사항이라든가 상담 같은 것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박준현 TV 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유튜브 쪽에. 그 다음에 토마토 투자 클럽을 통해서 제가 현재 지금 제 채팅을 보고 있으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은 지금 인사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박준현 TV 쪽에 35분 접속해 계시고, 토마토 증권통에 지금 거의 40분 정도 접속해 계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 증권통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 거는 토마토 투자클럽하고 유튜브 박준현 TV다. 그래 토마토 증권통 쪽으로 혹시 들어와 계시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박준현 TV 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하고 싶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일 쉬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질문까지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제가 이제 6월달 대주제가 공개방송 대주제가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에요. 전략이고 오늘 첫 번째죠. 6월달 들어서 그리고 일요일날 주제는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면 될 거고요. 수요일날 제가 이제 5시에 하는 공개방송 주제는 종목 전략 위주로 해서 산업이라 업종이라든가 종목 전략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이 좀 될 겁니다. 있어요. 유튜브 쪽에서는 제 이제 얼굴이 화상이 좀 나가고 있을 것 같고요. 나오고 있을 것 같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서 시장은 제가 예상대로 바닥은 확인이 좀 됐다. 향후 중요 전략은 주제를 그렇게 좀 썸네일을 그렇게 좀 달아놨을 건데,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5월달부터 해가지고 바닥이 나왔다.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자, 2주 전부터 이 시간 일요일날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2580포인트는 이탈하지 않을 거다. 2580포인트. 장중에는 2580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시점 이후부터, 그러니까 5월 한 20일부터, 장중에는 뭐 2580 이때가 5월 19일 날 2568까지 내려왔지만 종가는 2590이었으니까 일단 제가 시장에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린 더 주가는 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시장은 이제 거의 바닥 나왔어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주말에 나스닥 시장이 2% 가까이 좀 빠져서 또 시장이 또 하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할 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장은 바닥이 이제 한임 됐고 향후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결국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전략이 좀 될 건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제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할 내용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 좀 드리고, 혹시 시장을 이제 걱정하신 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업종들 좀 그래도 돋보이는 업종이라든가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들 종목들에 대해 잠깐 좀 짚어 좀 드리고, 그리고 중요 전략인데, 결국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전략이 좀 될 건데, 향후에 주요 업종이라든가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전략 위주로 해서 좀 말씀 좀. 소리 유튜브 잘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좀 더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밑에 이제 도와주는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가게 되게 되면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 제가 작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설정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방송 위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에
시스템 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쪽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좀 발생이 좀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지금 제가 좀 큰 명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큰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안 되면 방송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시장을 잠깐 좀 제가 리뷰 좀 해드리면요. 리뷰 좀 해드리면 일단은 시장은 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 최근에 주가들이 이렇게 빠졌다고 그랬어요. 나스닥 시장이 16,200에서 11,030포인트 정도까지 약 2% 정도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23% 정도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이미 작년도에 이제 고점이 나왔었죠. 작년 6월 22일 날 3,316포인트,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2,546포인트 기준해 가지고 23% 정도 하라.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 시장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럽의 대표적인 회사들, 유럽스탁 50 지수가 20% 정도 떨어졌어요. 대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이 정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온 이유 자체는 알다시피 작년도부터 좀 떨어졌으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현재도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주말에 빠졌던 나스닥 시장이 다시 2% 좀 빠졌던 것 자체도 테슬라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다시 나스닥 시장이 2%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발 악재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이 정도 조정이 나왔다. 제가 이제 지수 조정이 나왔던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지,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시장의 지수가 빠진 경우는 평균적으로 25% 정도가 전후다. 그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을 거예요. 2000년도 이후에. 만약에 경기 침체까지 가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금융시장에 이제 유동성 문제까지 부각이 좀 되면 40% 정도까지, 40% 5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나온다. 뭐 IMF, 우리나라 따지 IMF 위기라든가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2008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지 모기지론과 관련된 금융시장 리스크, 그 제외하고는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으로 빠진 경우는 제가 25% 정도가 대체적으로 빠진 지수였던 것 같더라.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가 어디 있을 건데 뭐 찾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지, 경기 침체가 현재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올가에서는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30%, 많게는 40% 정도까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까지 반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당장도 아니고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 가게 되게 되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게 될 가능성이 30%, 40% 정도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근데 반등이 얼마만큼 나왔느냐? 지역국 증시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입니다. 유럽 독일 닥스 지수가 가장 많이 떴고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먼저 저점이 나왔어요. 3월달에 저점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도 유럽 싹스탁 50 종목이 12.7%, 이게 이제 유럽 증시의 대표적인 지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10% 정도 전절이 반등 나왔잖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우리 코스피는 5%, 코스닥 시장은 8%.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반등이 부진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에 등락률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반등 나오면 반등 저점 나온 거죠, 해서요. 저점 나온 겁니다. 나스닥 시장 좀 볼까요? 나스닥 시장에 11,035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때가 5월 19일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때 저점 나왔어요. 5월 12일 날 코스피 지수가 2,546포인트. 이때잖아요. 5월 12일입니다. 나스닥 시장은 그보다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있다가 5월 19일 날 장중 저점이 나온 거죠. 장중 저점 11,035, 종가는 11,354로 끝났는데 끝났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지난 주말에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난 주말이죠. 2.5% 정도 떨어졌는데 이따가 제가 떨어진 이유 다 아시겠지만은 이따 좀 말씀 좀 드리고 전망까지 말씀 드리도록 할 건데 나스닥 시장도 12,200까지 올라왔으면 12,300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얘기할 때 나스닥 시장은 12,500까지는 반등 나올 거다 얘기했어요.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근데 12,500까지는 못 가고 여기 이 정도까지 제가 반등을 봤던 건데 12,300에서 일단은 뭐 빠진 이유는 뭐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말이 많아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직원들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10% 정도 감원할 거다. 그런 내용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테슬라가 7% 정도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 테슬라가 어딨냐? 테슬라가 9% 급락이 나왔죠. 있어요. 테슬라도 이건 뭐 반등이에요. 628까지 떨어졌다가 장중에 이제 900, 792까지 올랐다가 이것 때문에 빠진 거죠. 있어요. 이게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인력을 10%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경기 침체죠. 그랬어요. 세계 경기 아주 나빠지는 감이 있어서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 9% 정도 빠지면서 기술주들이 아마존도 한 2% 정도 좀 떨어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 7% 가까이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내용 또 이거 또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은 아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나스닥 시장에 빠졌다고 그랬고 또 이거는 또 테슬라가 또 앨런 머스크가 인력 공급 발언을 또 번복했다가 나왔어요. 이건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6월 5일 날 이게 주가 하락하고 나온 건데 테슬라 지분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쪽인데 뭐 앨런 머스크가 좀 왔다 갔다 해요. 했어요. 직원들 이메일 통해서는 경기가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10% 정도 감원할 거다. 뭐 감축할 거다.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로 나왔던 내용은 앞으로 1년 이내가 회사 직원들은 늘어날 것이다. 뭐 그렇죠? 전체 직원 수는 증가할 것이고 정규 직원을 받는 직원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인력 감축 때문에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우리가 부각되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앨런 머스크가 좀 약간 번복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내일 이제 쉬고 미국 시장이 이제 2% 정도 떨어졌지만은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월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화요일날 국내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주말에 2.5% 가까이 하락한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2.5% 떨어졌다 그러면 이동된다. 내일 우리 코스피 시장에 만약에 내일 우리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 얼마 떨어지겠어요? 코스피 있으면 1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죠. 15포인트 정도. 그런 상태라고 했으니까. 근데 대신 이런 영향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약간 소폭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 약보합 내지는 보합 출발이죠. 시장은 변동 없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주말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영향이 있었다.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스닥 시장도 충분히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12,500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인데 왜냐면 이격 기준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겁니다. 좀 쉬었다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1,000에서 11,800 정도라든가 800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리바운드가 되면서 12,500을 가야 되는 건데 11,000포인트대에서 12,500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연스럽게 나스닥 기술주도 저점에서 11% 가까이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앨런 머스크의
직원들, 테슬라 직원들 감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경기 침체에 관련 우려감이 다시 재차 부각되면서 다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약간 되돌림 과정이 나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슈는 없어요. 최근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 부분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진짜 후퇴했다. 이게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지난 2주 전에 얘기할 때 주가 빠지지 않는 것 자체는 다양한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악재들이 다 반영이 돼서 향후에 반영된 악재들이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거다.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진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된 거죠. 연준의 통화정책 규조가 3월달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2주 전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스냅이라든가 SNS 기업들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가장 연준 위원 중에서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금리 인상을 강하게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3월달 FMC 이후 4월달부터 올해 안에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를 3.5% 정도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의 입에서 내년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발언까지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올해 빨리 금리 인상을 해놓고 내년도부터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죠. 이게 빨리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빨리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물가를 확 잡아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게 되면, 금리를 올려놓게 되면 하나 이제 보험이 있는 거잖아.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금리 인상을 해놓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하면 그게 이제 경기의 주식시장이라도 금융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바뀌었구나.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발언이었어요.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이 사람 같은 보스텍 애틀란타 총재 같은 경우도 6월달, 7월달에는 지금 금리 인상 50bp는 기정사실하잖아요. 두세 차례 정도까지 50bp 금리 인상을 해놓고 난 다음에 9월달부터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물론 이 사람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경제 지표에 따라 달려져 있다.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금리 인상 중단 내지는 조금 완화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낙폭과대와 함께 반등의 시그널을 했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거 기존은 유지가 될 거예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불안해지게 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 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계속적으로 완화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수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댈 언덕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제가 연준의 통화정책이 올해 연말까지 3.0% 정도, 지금은 컨센이 좀 떨어져서 2.8% 정도 금리 인상 정도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연준의 통화정책이 3% 정도까지 갔던 자체가 2.8까지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2.5라든가 내려온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늦어지면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가가 바닥에 나왔다는 근거인 겁니다. 주가가 더 빠지면 계속 완화적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 거의 지금 10년 만기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CPI 물가 지표보다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중요시하게 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떨어졌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중요할 건데 10일날 발표가 좀 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것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꺾였다.
이번 주에 이제 그 10일 날 금요일이잖아요. 이게 뭐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가 8.1입니다. 지난달에 8.2였거든요. 지난달에 4월달이었죠. 4월달 8.2까지 나오면서 시장 3월달에 비해서는 8.5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쇼크를 받은 거잖아요. 이번 11월 발표되는 5월달 소비자 물가 CPI 지표 자체가 8.1로 예상을 해요. 근데 그게 따라서 또 만약에 또 그때 또 약간 시장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또 8.1인데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또 이제 좀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약간 악재로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일 거예요. 반면에 시장 예상치가 8.1인데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 상태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상당히 호재를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되든 간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부분도 최근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완화적인 스탠스와 함께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달러의 하락 전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반영한 건데 일단 떨어졌다가 나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달러가 지난주에 반등을 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달러가 이제 하락을 해야지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달러는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됐어요. 거의 105 정도까지 근처까지 올라갔던 104.8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100일까지 떨어졌다가 100인데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져야지 종합주가지수 2720포인트를 돌파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도 지금 급락한 상태였거든요. 105까지 104.8까지 올라갔다가 이날 지난주 아마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될 건데 100일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약간 이제 102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지난주에 급락을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지금 반영을 안 한 거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35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난주 후반에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만약에 달러가 지금 102 정도까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달러가 지금 올라갈 여력은 크지는 않아요. 경향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달러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인데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럼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할 거고 그럼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주간 단위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쪽에서 환율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매수 기조였는데 매수가 많았잖아요. 매수가 많았습니다. 5월달 들어서 전체적으로 매수였어요. 왜냐 환율 안정을 찾다 보니까. 근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 투자가들 또 환율 올라가면 다 주식 안 사죠. 주식 팔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많지 않을 거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의미 자체는 뭐냐? 이걸 알아면 달러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죠. 일단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데 자체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달러가 약세죠.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달러가 약세입니다. 현재 달러의 흐름 자체는 글로벌 통화에 함께 봐야 되는 거니까 글로벌 미국의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 대비해서 유로 경기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들에 따라서 미국보다 유로 경기가 미국 쪽의 경기가 좋다든가 다른 신흥 국가들이 경기가 좋으면 달러는 약세입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그전에는 미국의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유럽 시장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 자체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미국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신흥 국가들 특히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 국가들이 미국 경기보다 좋으면 오히려 자금 자체가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중에 신흥 국가들 쪽에 자금이 쏠리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어디 돼요? 너무 좋아지면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본다 한다면 앞서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10% 테슬라 직원들 감축 얘기가 나온 악재도 작용을 했지만은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어요. 고용이 시장 예상치가 32만 명을 고용을 예상을 했는데 39만 명 고용이 나왔거든요. 전달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전달에 42만 명인가요? 이게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걸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테슬라 악재도 있었지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미국의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또 빨라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말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4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좋아지면.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미지근하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보이면서 다른 여타 국가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좀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지나치게 안 좋아져 가지고 되면 안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는 덜 좋아지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신흥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든가 유럽 경기도 좀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경기가 더 좋은 거고 유럽은 지금 경기가 좋아서 7월 달부터 금리 인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면 달러는 약세라고 그랬어요. 미국 유로가 경기가 좋아서 7월 달부터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는데 그럼 유로화가 강세거든요. 그럼 달러는 약세예요. 그래서 달러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미국의 경기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달러 약세. 그다음에 가장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유로화잖아요. 유로하고 엔화하고 그다음에 파운드화인데 그들 국가들이 미국 경기보다 좋기 때문에 그들 국가의 통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래서 유로존과 중국 경기 반등으로 달러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은 달러는 좀 더 약세를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다고 달러가 계속 약세가 전환돼 가지고 뭐 90대까지 내려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좀 더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 주말에 약간 반등했지만은 다시 주식시장도 이제 급등했다 반등이 반락이 나왔지만은 달러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원달러 환율도 우리 시장도 워낙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에서 1230원까지 급락 이후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 다시 원달러 환율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120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도 급락했다가 약간 반등 나왔다 다시 하락했다가 내일 또 이 상태로 약간 반등 나오겠죠. 다시 반등 이렇게 다시 하락할 거예요. 하락할 거예요. 5월, 6월 말 정도 되게 되면 6월 한 20일이라든 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죠.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 근데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어떠냐? 달러 약세금이잖아. 미국으로 따지면 기술주들한테 허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주들이 허재라고 얘기하잖아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기업들한테는 유리하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주가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런 기업들이죠. 그들 기업들이요. 수출 비중이 54%에서 58%예요. 미국의 기업들의 기술주들이. 그냥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수출주들이 유리하듯이 미국 기술주들한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반대로 수출주들한테 어때요? 현대차라든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가 주요 수출주들한테는 부정적이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근데 당장은 아니죠. 현대차 근데 대표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기 현대차 우리나라 근데 환율이 일단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악재죠. 악재 수출주들한테 악재인데 근데 지금 환율 떨어진다는데 환율 보시다시피 1분기 때도 환율 상승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2분기 실적이잖아요. 1분기보다 환율이 훨씬 높잖아요. 1분기 때 환율이
예, 환율이 여기 있잖아요. 환율이 평균이 얼마 있습니까? 1190원, 1200원 있잖아요. 지금 환율이 1290원에 잠깐 내려왔지만 지금도 1250원이에요. 지금도 1분기 대비해서는 수출주들한테는 훨씬 유리하죠. 2분기 실적은 그래서 환율 효과 때문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기저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제 예상대로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 떨어져서 예컨대 뭐 7월달에 하반기 정도에서 환율이 1180원이라도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수출주들한테는 이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 상대적으로 2분기에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 수준으로 따지면 환율이 1200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낮은 수준은 아니죠.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한테는 2분기 때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가장 환율 효과를 가장 많이 보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수출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수출 기업들한테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악재죠. 그럼 환율이 올라가야 되나? 아니죠. 환율은 떨어져야지 주식시장에 무조건 호재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환율은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고점 돌파는 안 된다.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고점은 쉽지가 않다. 올해 안에는 고점 찍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280원, 90원 더 이상 안 올라간다. 환율은 떨어질 건데 얼마만큼 떨어질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추세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시장을 보는 긍정적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주식은 안 살 건데 더 이상 팔 건 없을 거다. 여러분 같은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 안 삽니다. 주식 계속 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았어요. 제가 이게 38 외국인 비중이 38% 정도까지 올라갈 때 이 정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때서부터 주식 안 산다고 얘기했죠. 이제 이때가 38%대였어요. 외국인 주식 비중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을 때가 제가 기억할 38.7%였어요. 외국인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냐? 거의 30%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팔 만큼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 수준 나오잖아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거니까 이 수준이죠. 이게 거의 2010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외국인 비중이. 팔 만큼 팔았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사지는 않는데 지난주부터 매수로 돌아선 거잖아요. 매수로 돌아선 거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주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주식 많이 샀죠. 했어요. 주간 단위로 수요일 날 1조 원 샀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은 팔지는 않을 거다. 대신 사는 거는 저도 장담 못 한다. 그렇지만 좀 살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시장의 수급의 키가 외국인 투자가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야.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안 파니까 주가는 안 빠질 거고 대신 외국인 투자가도 주식을 많이 안 살 것 같으니까 주가도 탄력적으로 못 간다. 대신 근데 조금 살 것 같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차익을 노리고 뭐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이제 중국이 중요합니다. 요즘 중국 시장에 보시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좀 쉬었는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 차트 보시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중국 시장은 언제 저점 찍었냐? 4월 27일 날 2863포인트 저점 찍고 계속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우상향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완만하게 좋아지고 중국은 빠르게 좋아져야 되겠죠. 이게 중국 시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 쪽에 지난주에 급등의 자체가 이제 중국의 이제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현대건설기계가 주가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 관련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시장에 훈풍 역할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중국 경기를 살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나라 방문 전후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인하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은 이제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트럼프 때 완전 뭐 규제 일변도 있었는데, 지금 그 바이든하고 지금 시진핑하고는 공통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 선거 관련 부분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도 연임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습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인기가 지금 아마 그 최저치죠. 아마 38%밖에 안 될 거예요. 38%, 40% 미만입니다. 이대로 가서 선거 참패니까 여기다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인플레이션도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으려고 하는 거 있는 게 11월 달까지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빨리 지금 그런 목적도 있어요. 일단 경기가 미국은 경기가 가장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도 지금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3, 4월 달에 지표 자체가 수직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할 가능성이 커요. 관세를 인하를 한다 한다면 IT 업종이 가장 수혜를 좀 받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인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월달, 7월달 정도 전후해가지고 그래야지 10월달, 11월달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앞서 중국 시장이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반등한 이유 자체가 이제 6월 1일부터 상해 이제 봉쇄 조치가 65일 만에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부양책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쪽인데, 바로 해제한 이후에 중국이 정책은행을 통해 가지고 150조 원 규모의 우리나라 돈으로 대출 확대를 통해서 특히 SOC 투자에 올인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지표가 나왔어요. PMI 지표 자체가 아직은 침체 49.6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 경기가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3월달, 4월달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겪었는데, 4월달에 바닥을 탈출한 게 아닌가, 그래도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경기 부양책 효과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중국의 경기 민감지들이 좋아져야지 우리나라 경기 관련 종목들이 진행이 좀 되죠. 그래서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가장 SOC 투자와 관련된 쪽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건설기계 쪽이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지난주에 DY파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된 겁니다. 일부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도 꿈틀을 걸리다가 좀 밀렸죠 있어요. 가장 중국 SOC 투자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건설기계 쪽이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시장 어떠냐?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전히 6월 1일 발표된 5월달 수출 지표 21.5%인가요? 증가됐고,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났지만 그래도 전달 4월달에 비해서 25%에서 10% 감소를 했고, 5월달 수출로서는 역대 최대치고, 역대 월간 단위로 따지면 역대 두 번째 최대 규모 수출이니까 수출은 여전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영업이익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은 바닥은 확인이 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검증이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2주 전부터 주가는 안 빠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올라가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완만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악재가 뭐 있느냐 그러면, 악재는 뭐 있겠어요. 지금은 앞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국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당장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 이후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기주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박준용 형 여기에 2주 전부터 주가 안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 때 안 믿었을 거예요. 남들 뭐 2,300까지 빠진다 얘기할 때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거지, 차트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은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근거를 가지고 상담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근거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주가가 더 내려간다든가 다시 저점 깨고 내려갈 수가 있을 건데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요.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는 약간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가 5월달 물가 지표가 5.4입니다. 4월달에 4.8인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다 우리나라 이제 추경이 62조인가요? 돈이 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든가 미국이 그 소비자 물가가 8.2라고 그랬잖아요. 8.2고 우리나라 지금 5.4니까 여전히 좀 물가 지표는 낮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는 올라가겠죠. 경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를 빨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인다든가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자체도 우리나라도 좀 완화하게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 자체는 단기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자율 반락이다. 많이 나스닥 시장이 물론 많이 떨어졌기도 했지만은 반등에 나스닥 시장이 11.6% 반등 나왔어요. 반등 나와서 2.5% 빠진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바로 가겠어요. 11.6% 정도 급등했는데 11.6% 정도 얼마까지 나스닥 시장이 떨어지느냐? 11,800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나스닥 시장에서 11,800. 현재 21동 평균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약간 돌아서겠죠. 지금 21동 평균선이 11,700인데 여기까지 좀 11,700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약간 그다음 나스닥 시장이 바로 가기는 쉽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내 시장은 제가 이제 저점을 계속 상향을 했었잖아요. 제가 2560, 2580 저점, 그다음에 2600 저점. 제가 지금 저점은 262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달 시장 전망은 제가 투자의 신 시간에 2620포인트 저점. 거기까지도 안 내려올 것 같은데. 21동 평균선이 우리 코스피에서 20일 평균선이 얼마냐면 2624입니다. 우리나라 21동 평균선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보다 먼저 돌았어요. 이번 주 아마 중간 정도부터 좀 이렇게 돌아설 거예요. 이렇게 좀 올라설 겁니다. 이렇게 올라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 20일부터는 이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크죠. 현재 봐서 6월 한 중순 이후부터 20일은 좀 멀 것 같고 이렇게 돌아서죠. 5일선은 이제 완만하게 돌아설 거고 그다음에 60일 평균선은 좀 더 6월 말 정도 7월달 정도 돌아서겠네요. 하반기 정도는 좀 차트가 정해되니까.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도 제가 이제 이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시장도 지수로 따지면 반등 나온 거죠. 이때까지는 여기는 낙폭 과대라고 했습니다. 95까지는 낙폭 과대. 그 다음에 이격이 지금 102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쪽입니다. 그 지수는 등락 구간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매물층이에요. 이제 차트를 딱 보시면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올해 종합주가 지수가 2월달 이후에 박스권이었잖아요. 2월달 이후에 조정이었잖아요. 2월달 이후부터인데 이게 지금 매물층이에요. 여기 2670포인트부터 이게 여기 매물층입니다. 이게 딱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매물층이거든. 여기 딱 걸쳐져 있어요. 2680에서부터. 이게 1차적인 이제 반등 목표가 2680이고 2680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2680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반등.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도주가 나타나든가 여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나타나든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주도주가 나타나든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주도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안 나타나죠.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이 조금 좋아지려 하고 있는 쪽인데 그렇지만 시장은 우상향입니다. 주가는 빠지진 않을 거다. 다만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680, 그 다음에 2720 정도면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는 등락 구간이니까 지수 하락보다는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니까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죠. 여기를 돌파한다는 것 자체는 대형주가 간다는 건데 현재 지금 대형주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수급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종목 중심의 이제 낙폭과대 반등은 여기가 끝났으니까 여기 낙폭과대 반등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매물층이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차별화 장세, 순환매와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 흐름으로 작용을 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시장은 바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닥에 나왔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전략이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잠깐 짧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업종에 대해서. 예, 그리고 혹시 그 채팅창에 올려놓으신 분 계신가요? 있어요? 어디 좀 제가 채팅창을 안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은 오늘 제가 원래 내일까지 쉬는 날인데 원래 제가 내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까지 다 편히 쉬고 계실 건데 광고에 일요일 저녁 10시에 광고가 나가는 바람에 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잘 들리시죠? 유튜브 잘 들리시죠? 김태경님? 제가 아시는 분 같은데 유튜브에 채팅창 올려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박영호님 일진 머티리얼즈 진단 부탁드린다고 올리셨는데 이따 제가 뭐 종목 진단이라든가 질문사항도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에 지금 4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잘 들리신가 보네요. 그리고 유튜브 박수현 TV 쪽에 166명인가요? 들어와 계시네요.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자, 오늘 제가 SMS 문자도 안 날렸는데. 자,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답이 나왔죠? 제가 딱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악화될 내용이 있다든가 그러면 시장이 더 빠지는 거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만 있어요. 약간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고민사항 뭐겠어요? 그리고 업종이라든가 종목 전략이죠. 업종이나 종목 전략이죠. 업종이나 종목 전략인데 아직도 시장은 근데 우리 시장 자체가 결국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에 의한 차별화 장세가 되는데 아직은 그런 장세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짧게 좀 업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업종 어디 갔냐 거기 업종? 네, 주요 업종. 뭐 IT? IT? 요즘 뭐 삼성전자 질문 많으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질문 많으시대. 하여튼 국민주의 성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를 왜 물어보죠? 삼성전자 주가 방향에 대해서 왜 물어보지? 이거 답답해요.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한테 물어보라서 시장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예? 시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시장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가 안 빠집니다. 삼성전자 주가 안 빠집니다. 가는 건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시장 상승률만큼 갑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삼성전자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게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 자체는 종합주가 지수를 사는 거다. 종합주가 지수가 삼성전자 산다는 사람은 10% 수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현재 종합주가지수 268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2950 정도까지죠? 10%면 2950인가? 그렇죠, 맞죠? 그렇죠? 2600 그렇죠? 2670 더하기 267포인트면 그렇죠? 2940포인트 그렇죠? 2940포인트 2950까지면 삼성전자 얼마? 75,000원 75,000원 그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어봐. 삼성전자 진단 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 사면 주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뭐 차별화가 없는데 지수를 보고 사는 거, 지수 전망을 예측 보고 사는 건데 삼성전자 결국 삼성전자가 가야지 종합주가지수가 간다. 삼성전자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아웃퍼폼하게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 지수는 보합인데 지수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내 주식 삼성전자만 10% 올라가길 바란다. 그 정도 밸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보다 싼 주식들이 엄청 널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널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결국 가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7% 정도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가 삼성전자 내일 주가 안 빠져요. 삼성 7% 빠지면 내일 만약 시장이 열렸다면 삼성전자 얼마 빠지겠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 빠졌다고. 삼성전자
뭐 0.5%라가 빠지죠. 빠지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수와 함께 간다. 삼성전자 워낙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삼성전자 제가 매매해본 적도 없고 방송에 추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시장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가 보시기 전에 조금 전에 시장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현재 디램 반도체 가격 현물 가격 하락을 하고 있고 대신 고정 가격은 예상보다 좀 나쁘진 않아요. 전망치 실적도 계속 어느 약간 상향 조정되고 있고 주가 자체도 쌉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일하라든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좀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종합주가지수 다들 지금 3,000포인트에 잡혀져 있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2,950, 3,000포인트나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목표주가 거기에 해당되는 목표주가가 아마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이 정도가 7만원, 4, 5천원 정도. 이 정도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다. 10%다. 빠질 걱정도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저점 나왔다 그랬으니까 지수 바점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64,500원 저점 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살려면 뭘 사야 되겠어요. 제가 뭐 DBI텍 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DBI텍 사야죠. 뭐 IT 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DBI텍 사야죠. 지금 뭐 가격 계속 인상되고 있고 파운드리 가격 인상이 좀 되고 있고 수주 물량도 지금 올해까지 풀도 차 있고 실적도 최고 PR이 지금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는 PR이 아마 9.5배 정도 될 건데 DBI텍 사야죠 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DBI텍 사야죠 있어요. PER 5.0배짜리 주식을 왜 안 사요? 이걸 사야지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수주가 지금 다 찼다고 그랬었는데 산다면 이걸 사야죠. 대형주 쪽에 산다 하더라면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야지 가는 거지. 삼성전자 제가 보면 10%갈 때 이건 20%갈 거예요. 가면서 가더라고요. IT 쪽은 그런 것 같고요. 뭐 IT가 가야지 종합주가 지수가 가는 거니까 바닥권에서 IT가 가야 되는 거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이쪽에 관심 뭡니까? 이거 뭐죠? 빠질 부분 없죠. 여기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삼성전기 기판 이따가 제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기판 물어보셨네. 기판 왜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난주에 가장 안 좋았던 게 기판 쪽이고 그다음 좋았던 쪽이 신재생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 제가 지난주에 시장 이슈가 가장 좋았던 쪽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하고 가장 안 좋은 쪽이 제가 강조했던 기판 쪽인데 이건 제가 이따 좀 설명해 좀 드릴게요. 은행주는 지금 안 되죠. 이제 은행주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자체 꺾였는데 은행주는 지금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그 주목을 못 받을 거예요. 은행주는 증권주는 안 돼요. 증권주는 지금 여전히 지금은 증권주는 볼 필요가 없어요. 증권주 지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대주 주가도 안 빠져 올라갈 때도 못 갈 거고요. 증권주는 모멘텀이 가장 안 좋죠. 지금 건설주와 더불어서 일단은 금리 인상기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좀 되고 거래대금이 지금 시장이 상승 거래대금 증가되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4조 원 13조 원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코스닥 거래대금 하루 거래대금이 평균 14조 원인데 거래대금도 안 되고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이미 확실하게 고점 찍었고 증권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나쁘지가 않죠. 근데 대신 가격 메리트가 지금 없죠. 있어요. 지난 조금 조정 받았는데 자동차는 지금 중국 쪽만 안 좋지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자동차를 얘기할 때는 별로 매력이 없다는 이유 자체가 글로벌 자동차 업황 자체가 지금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그렇고 또 현대차,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은 자동차 업종 주가 자체가 밸류 자체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안정적이다. 하반기 정도 가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 건설주는 제가 지금 벌써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 금리 인상기인데 지금 서울 쪽에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된다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올해 2월달 3월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올해 건설주는 나쁘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건데 건설주 안 됩니다. 제가 저는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설주 GS건설이라든가 종목들에서 바닥 저점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만은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돼요. 금리 인상기 때 지금 가장 지금 걱정되는 거 자동차 걱정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앞서 제가 이제 악재는 없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5.4%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 올해 어떻게 되든 간에 연준의 미국의 통화 정책이 최근에 당초보다 예상보다 후퇴를 했지만은 최소한 2.8 정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까지는 갑니다. 미국이 2.8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되니까 0.25 정도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잖아요. 미국이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5 정도 될 거고 또 7월 달에도 0.5% 인상하게 되면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9월 달에라든가 한번 더 그냥 2.5 그 다음에 하반기 다 보면 거의 3% 갈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3% 가까이 가요. 3% 가까이 가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부동산 시장은 전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은 저금리거든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글로벌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직격탄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이 좀 돼요. 이른바 영끌이 세대들이 어떻게 버텨낼지.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가 7%, 8% 정도까지 올라갈 건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아파트 가격은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봅니다. 거의 10%, 20%는 떨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향후에. 그러면 그래 지금 건설회사들은 서울 쪽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쪽인데 지방은 이미 제가 그 미분양 아파트가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제가 배구에 산다 4월달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구가 가장 미분양이 심하거든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먼저 미분양이 발생이 좀 되는 거니까 발생이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지금 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건설 쪽에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하여튼 최근 들어서 제가 하여튼 뭐 그래서 건설주 뭐 물어보시면 계시는데 건설주는 지금 거들떠 봐서는 안 되는 쪽이라고 저는 봐요. 업종으로 따지면서 종목별로 전개되지만 건설주보다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건자재라든가 건설 기계 쪽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건설 기계 그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또 건설주는 대형주 성격이잖아요. 지수가 지금 가는 쪽은 아니니까 중소형 건설주 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중소형 쪽 관련된 건설 기계라든가 중국 쪽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국의 투자 부분이니까 중국의 투자 시장의 반전 시장 자체는 지금은 모멘텀이 중요한 거니까 중국의 투자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근데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악재가 다 반영이 됐거든요. 건설 기계가 중국의 굴삭기가 작년도에 이제 피크를 치는 바람에 곤두박질 쳤는데 이제 굴삭기도 바닥을 친 것 같아요. 4월때 보네요. 중국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그 회사들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두산 밖에서 이제 미국 쪽에 그 기대고 예산인데 실적 좋게 나왔고 현대투산 인프라가 중국에 이제 민감도가 좀 있죠. 현대건설 기계 이건 뭐 잘못 작성한 것 같고 이건 실적이 잘못 쓴 것 같고 진성 TEC 괜찮게 나왔고 DI 파워는 작년도 이제 중국 시장 워낙 좋아서 올해는 좀 안 좋게 좀 나왔는데 현대건설 기계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잠깐 표가 잘못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모멘텀 요즘 시장 자체가 모멘텀 중심의 장이다 보니까 현대건설 기계가 영업이익이 467억 났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안 좋죠. 왜냐면 작년도에 중계 1분기 때 굴삭기 판매량이 최대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따지면 올해 실적으로 따지면 작년도보다 더 높으니까 1600억이 1800억이니까 1800억이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왔지만은 뭐 DY 파워도 이제 이게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움직였던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다음에 DY 진성 TC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건설보다는 건자재라든가 건설 기계가 낫다. 건자재는 대신 업종에 따라 다르죠. 시멘트는 이제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설주는 대형주 건설주는 안 된다. 금리 인상기 때 피해야 된다. 앞으로 아마 건설 쪽에 정부에서 신정부 쪽에서 분양 정책 추진한다 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이게 건설주 모멘텀 하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6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근데 상한제를 어떻게 좀 나올지 건설업 펜트는 뭐 불리하게 나올 것 같지 않는데 왜냐하면 신정부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기업들 친화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건설업체들한테 수익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 이제 모멘텀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건설주는 업종으로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현재 업종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이제 건설주하다 보면 산업재 섹터잖아요. 누가 조선주 물어보셨는데, 조선주가 보니까, 조선 관련주 물어보셨는데, 조선주는 지금 업종으로 따지면 최근에 신조선 가격이 160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조선 발주는 작년보다 한 37% 정도 줄어들었고, 대신 우리나라가 이제 점유율 자체는 중국보다 좀 높아졌어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조선주는 살 거는 제가 현대중공업 외에는 없어요. 이거 관심 가질 게 없습니다. 한국조선에 뭐 건설주 조선주 볼 게 뭐 있어요? 현대중공업 외에는 조선주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다 한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경기가 불확실해질 때는 현재 실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경기가 만약에 침체로 간다 한다면 가장 안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이 이런 것들이 조선업사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못 가는데 빠져서 반등인데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선주 이거 뭘 사겠어요? 한국조선이양 사겠어요? 이거 현대중공업 똑같이 보면 되는 거죠. 삼성중공업은 안 되는 주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주식이니까. 조선주는 신조선 가격은 언제 강세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글로벌 발주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37% 정도 감소. 다만 중국과 대비해서 점유율이 좀 올라가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2024년 정도 가면 이제 실적은 턴어라운드 진행이 좀 될 거고 내년부터 일부 기업들 전개가 좀 될 건데 그래서 건설주보다는 제가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제가 해운주 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조선주 사냐고. 그래서 대안을 얘기하죠. 건설주보다는 건설기계, 건자재. 조선주보다는 해운주. 제가 여러분 그 얘기죠. 그래서 앞서 IT도 삼성전자보다는 DB하이텍. 자, 여러분한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요. 해서요. 조선주를 왜 사냐고. 해운주를 사라고 해운주를. 만약 중국의 규제 봉쇄조치가 완화가 되면 해운업종이 더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주 사실 분들한테 제가 해운주 사라고 그러잖아요. 해운주들은 주가 엄청 떴어요. 조선주들은 계속 박스권이지만은 해운주 같은 경우 200% 300% 떴어요. 그 시기에 자 2년 전부터 조선주 2년이 아니라 저는 조선주를 2012년도 이후에 저는 현대중공업 제가 45만 원대 팔고 나한테 조선주를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조선주보다는 해운주를 사야죠. 해운주가 주가가 조선주하고 해운주에 어차피 해운업종이 좋아져야지 조선업종도 좋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차별화 장사예요. 해운주를 살 거냐 조선주를 살 거냐 조선주를 살 거냐 해운주를 살 거냐 해운업종 밸류에이션이잖아요. PER이 지금 3배 4배지 않습니까? 있어요. 뭐 3배 4배 5월 16일 기준인데 실적 다 양호하게 나왔고 실적 이번 1분기 실적 다 예상 실적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HMM 주가 2조 5천억인데 3조 1천억 나왔고 페너션 이거 이거 잘못 적었다 우리 이거 이게 1655일 거예요. 발표 시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 대한항공은 맞게 적은 것 같고 280에 735 TK 케미칼은
TK 케미칼은 지분법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이 중요하죠. TK 케미칼은 SM 상승을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예. 근데 조선주는 실적 뭐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다 뭐 적자잖아요. 적자. 적자. 예상 차에다가 뭐 당연히 올해도 적자죠. 조선업주는 적자. 적자고. 해운업종 그리고 뭐 해운도 당연히 사야죠. 성과는 지금 160 돌파를 했어요. 이게 왜 뭐, 조선주를 왜 사냐고. 조선주를 트레이딩 매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밖에 살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중공업 15만 원 못 넘긴다 그랬어요. 15만 원 다 넘어갔다 내려왔네요. 그럼 또 뭐 트레이딩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밀고 당기는 매매만 하시면 될 거예요. 사더라도 해운업종이 낫다. 중국 경기가 만약에 이제 봉쇄 조치 해제가 좀 돼서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모멘텀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해운업종 지수가 벌크성 운이 지수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 벌크성 운이 지수와 관련된 해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갈 거예요. 이들 종목들이 사상 최대 시적인데 해운주는 조선주는 계속 적자인데 수준 증가돼서 빠르면 2000 내년도라 내후년도 식자 전환을 하겠지만은 예컨대 대한해운 같은 경우 올해 단기 순위 이거 더 나올 이거 틀렸거든요. 얘들이 이게 엉터리지. 전망치가 2,400억이죠. 제가 왜냐하면 2,400억 나올 이유가 없어요. 1분기 때 1분기 때 620억 620억 났네 있어요. 620억 났는데 이거 더 나올 거였어요. 이거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PR 4배 되는 수준이니까 해운주가 낫다. 제가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조선주 물어보시면 계셔서 모셔서 조선주보다는 해운주 사셔라. 그 다음에 철강주는 이제 소재 쪽이니까 중국 경기가 가장 민감한 게 철강이죠. 철강주는 중국 경기가 좀 부양책 나온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철강주는 주가가 엄청 싸죠. 같은 소재 산업주에 산다면 저는 이제 소재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화학주보다 소재 쪽에서 화학주냐 철강주냐. 화학주는 아직 아닙니다. 대한유화라든가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낙폭가 됐다는 반등이에요. 아직도 소기화업황 자체는 아직도 소기화업황 자체는 지금 최악입니다. NCC 계열 따지면. 그래서 이거 낙폭가 대 반등이에요. 반등입니다. 더 이상 업황이 좀 좋아지는 시그널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철강주 사셔야죠. 동국지향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주 사셔야지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철강주 사셔야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중국 경기와 철강업종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저기 볼까요? 유튜브 쪽에 지금 접속해 계신 분이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이네요. 하여튼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도움이 안 되신 분들은 자리 비우셔도 되고 저도 편안하게 얘기할 거니까 지금 185명 접속하 계시고 그다음에 토마토 투자 클럽에 한 40명. 제가 현재 4군데에 지금 동시에 송출되고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하고 토마토 투자 클럽, 토마토 투자자문, 그 다음에 박준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공개 방송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박준현 TV 쪽으로 현재 지금 4군데 송출이 나가고 있는데 함께 좀 해주시면 공개 방송에 만약 참여하고 싶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주가 엄청 싸죠. 지금 해서요. 뭐 제가 두말 얘기할 거 없이 철강주가 뭐 지금 뭐 박앤 세일이지. 지금 정보들이 못 가서 그렇지. 중국 경기가 어디 얘기해주고 있지만 건설기계 쪽은 따라 사건 없어요. 현대건설기가 하루에 17% 났는데 빠지지. 이건 42,000원까지 42,000원도 내려오지. 산다면 이거 사야 되겠죠. 이제
진성 TC라든가 DY 파워라든가 좀 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학업종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쪽에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CI,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쪽인데, 지난주 제가 많이 올랐던 것 자체가 이제 OCI라든가, 하나솔루션인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유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견조하죠. 여전히 실적이 좋습니다. 정제 마진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도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지금 에너지 섹터입니다. 지금에서 운송 쪽하고 이게 해운주를 중심으로 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게, 앞서 제가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여기 실적이 올라가고 있죠.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가 에너지하고 운송 쪽입니다. 해운주와 관련된 쪽에 이쪽이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는 저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주 반등이 나왔는데, 왜냐면 바이오가 지난주에 6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바이오는 모멘텀이 중요하잖아요. 바이오 좋게 보시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도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근거로 얘기하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갔어야 될 거예요. 장이 물론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모멘텀이 중요하잖아요. 지난주에 어딘가요? 제가 여긴가? 바이오인가? 이 제약 바이오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는 이제 지난주에 보면 바이오 관련 이벤트들이 꽤 6월달에 이슈가 있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면서 저도 이제 올해 바이오 종목들이 작년부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워낙 많이 빠져서 저도 약간 이제 관심 좀 가지고는 있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바이오가 보시면 6월달에 학회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회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6월 1일 유마티스 학회, 특히 이제 이거 미국 임상 정양 학회가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을 통해서 열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열렸거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열려야지 기술 이전 협상이라든가 진행이 좀 되는 거니까. 근데 관련 종목들이 어때요? 잠깐 반짝였다가 별로 힘도 못써 다 밀려버렸어요. 다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바이오는 이게 이슈 모멘텀이 중요하거든요. 이슈 모멘텀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러 가지 불구하고, 이게 다 끝났지. 6월달에 이렇게 마켓 모멘텀 끝났으면, 이거 내분비 약해라든가 관련 종목들, 관련 종목들. 근데 그 전에 올해 있었던, 뭐 1월달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캠퍼넌스도 그렇고, 그 이후에 4월달에 있었던 ASCR 학회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때도 이때서부터 제가 좀 보자고 했었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물론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은 예전 같지가 않다는 쪽이고,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이제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보다는 제가 의료기기를 사라고 얘기하죠. 덴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것도 제가 대안입니다. 바이오를 사지 말고 사려면 실적적인 의료기기를 사라. 덴티움 중심으로 이걸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송 얘기하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게 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다수 다 기술 이전 임상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FDA에서 신약 성공 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기술 수출 때문이잖아. 기술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국내 관련 기업들이 이미 기술 수출 관련 것들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형편없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 제넥신이라든가 1조 원 정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요, 1조 원, 펩트론 6,340 표정암 신약과 관련된 기술 라이센스 계약 체결한 회사들입니다. 이들 관련 기업들 주가가 지금 보시라고,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러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거 재료를 통해서 기술 이전 신약 계약 체결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수조 원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봤던 회사가 ABL 바이오라든가 종목들 엄청나게 수조 원대 기술 로얄티가 신청을 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별로 형편없어요. 그나마 이 종목은 그래도 견주하더라고요. 있어요. 이 회사가 꽤 뭐 조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있었어요, 자체가. 근데 중요한 것 자체가 그 6월달에 여러 가지 바이오 이벤트가 많이 있었는데, 별로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학회 이벤트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거 4월달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어, 지금 이제 6월달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었는데 관련 종목들이 잠깐 반짝였어요. 요즘 살짝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종목들이 지금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까지 빠져가지고 막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또 금리 인상기 또에 아무래도 이런 그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양대 축은 이제 바이오, IT,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있어요. 그다음 롯데쇼핑이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건 뭐 이것 때문에 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대구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최근에 대부분 그룹들이 한 1000조 정도 투자를 그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삼성이 450조 원, 현대차가 97조 원인가? LG가 106조 원, SK가 247조 원, 그다음에 롯데그룹이 37조 원. 이제 그룹에서 주력 종목으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롯데는 이제 유통기업이니까 롯데쇼핑이 가장 수혜를 좀 받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게 투자가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1000조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4년 동안 5년 동안 현 정부 임기 내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게 현실화 좀 될지. 버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삼성이 450조 원 투자한다.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한 60조 원 정도 버는데 450조 원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5년 동안 번다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버는 것이 거의 다니까 300조 원인데, 그렇게 버는 돈들이, SK가 247조 원, SK 다 벌어봐야 1년에 벌어봐야 SK그룹도 SK하이닉스 20조 원, 해서 SK그룹이 연간 한 3, 40조 원 버나요? 30조 원? 30조 원이면 250년, 6년 동안 번 거 다 투자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혜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해서요. 근데 롯데쇼핑은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안 돼. 롯데쇼핑 가치위 성격인데, 뭐 1분기 때도 어닝 쇼크가 나왔고, 점진적으로 이게 계속 이제 롯데쇼핑은 이제 그동안 적자 사업부문을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주가 간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롯데쇼핑을 보게 되게 되면, 롯데쇼핑이 대표적인 어닝 쇼크 종목이거든요. 제가 미국의 지지난주에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유통회사들 월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의류에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관련 실적 쇼크가 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쇼크 나오도 미국의 기업들은 빠지더라도 제가 주가는 안 빠질 거다. 이거 분석해 드렸었죠. 여기 그거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 이때 이거죠. 그렇죠. 월마트하고 타켓이죠. 타켓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타켓이 두 종목이 급락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 11,000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것 자체로 제가 롯데쇼핑하고 비교한 거예요. 미국 롯데쇼핑도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롯데쇼핑은 주가가 안 빠집니다. 미국의 기업들 타켓 같은 경우가 실적이 쇼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지만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일정 PBR이 높기 때문에. 근데 롯데쇼핑도 이거 정도 어닝 쇼크거든.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170억, 687억밖에 안 돼. 근데 롯데쇼핑 어닝 쇼크가 발표돼도 주가가 안 빠져요.
안 빠졌어요. 왜? 이게 PBR이 낮으니까 0.3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업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데쇼핑은 안 빠져.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 기업들 실적 엄청 좋아. 근데 미국의 기업들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앞선 그 한세실업도 물어보셨는데 주가 떨어질 리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있어요.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타켓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 쪽에 매출이 있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주가가 안 떨어진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거 5월 25일 날 공개 방송 자료잖아요. 미국의 스냅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적자 기업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나라 기업들은 흑자다. 그리고 PBR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못 간다.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의류 기업들 주가 싸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와 있는데 나사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과 차이. 제가 이거 그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 보니까 5월달에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테슬라를 1조 4천억 샀다 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제 싸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주가가 더 쌉니다. 이거 5월 29일 자료예요. 이걸 비교해 드렸었죠.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가 주가 급락했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비싸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주가 급락 나왔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시간에서 주가 급락 나왔다. 다음에 정기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바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시간에서 주가 급락이 나와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았을 때인데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반대쪽 쪽이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회사잖아요. 그래픽 중심에.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구글 알파벳.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안 빠진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이버보다 이제 알파벳이 더 싸졌습니다. 싸졌습니다. 그런 얘기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더 쌉니다. 이때가 테슬라 주가가 얼마였어요? 628불대예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76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9% 가까이 떨어져서 그래도 지금 테슬라 지금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900 몇 조일 거예요. 지금 아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급락했지만 더 올랐다는 거죠. 이때가 628불대예요. 테슬라 주가. 내가 이거 방송할 때가 테슬라 주가 이때입니다. 이때 628불대. 제가 이거죠. 628불대. 628불이었을 거예요. 620불대까지 내려갔었죠. 628불대. 5월 24일이네요. 이때 테슬라의 PER이 58배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테슬라 주가 안 빠져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만약 주가 떨어지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테슬라 주가 더 싸졌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테슬라하고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회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봐야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디게 갑니다. 이게 장이 좋아지면 테슬라 주가가 더 빨리 가요. 현재로 봐서는 했어요. 빨라집니다. 했어요. 이거 자료가 제가 언제요? 5월 29일 방송 자료잖아요. 5월 29일 자료잖아요. 했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바닥 확인이 됐느냐 물어본 건데 그때가 똑같죠. 했어요. 제가 그렇죠.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미국의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일부 차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우리나라 미국 기업과 차이가 딱 이거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삼성전자 자기 자본율 15.2, 엔비디아 43.4. 이게 앞으로 상이 이제 꺾이면 삼성전자가 덜 빠질 거고 엔비디아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면 PBR이 높으니까. 근데 올라가면 삼성전자 10% 올라갈 때 엔비디아가 20% 30% 올라갈 거고요. 네이버가 10% 올라갈 때 알파벳이 3배 4배 올라갈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 올라갈 때 테슬라 주가는 4배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반등 그렇게 나온 거죠. 많이 떨어진 부분이지. 이게 제가 주가의 상승 여력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자기 자본율이 결정을 한다. 대신
주가가 떨어질 때는 PBR이 테슬라 주가가 21.4니까 자산가치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4배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든가 어려워지게 되면 변동성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이 더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겠죠. 이제. 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서요. 여러분 다 제가 저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여러분들 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스닥 시장 시가총액 지금 테슬라가 지금 아까 900 몇 조라고 했으니까 미국 시장이 좀 이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류로 보게 되면 제가 이거 어디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PER로 따지면 34.3배고 나스닥 시장이 26.7배니까 열정목을 기준으로 따지면 PER로 따지면 나스닥 시장보다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이 더 비싸다. 예, 고평가다. 나스닥 시장이 고평가가 아니라 열정목만 따지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코스피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닉스가 PER 밸류를 높게 잡고 있는 거지. 이 두 종목이 빠지면 전체 아마 코스피 PER 지표는 뭐 많이 떨어지겠죠. 한 18배라든가 떨어지겠죠. 이 정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PBR은 몇 배 떨어지겠어요? 뭐 한 1.5배라는 거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 이건 열정목인데 현재 국내 코스피 시장의 PBR은 몇 배요? 9.5배입니다. 그 다음 PBR은 2640포인트, PBR은 1.0이고 자기 자본익률은 얼마냐면 제가 보면 10.5 정도 될 거예요. 코스피 시장 전체 코스피 종목 700 종목을 평균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는 제가 시가총액 열정목 기준이니까 열정목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거죠. 열정목으로 따지면 34%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 시가총액 상승률로 따지면 밸류 따지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 네이버가 약간 높은 수준이죠. 이들 종목들로 따지면 주가가 엄청 싸죠. 엄청 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들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처럼 자기 자본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기업들은 제가 고평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기업들 성장률이.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율이 42%다. 나스닥 시장이 거품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근데 코스피 시장은 굳이 따지면 삼성 바이오리스,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품이죠. 엄청 거품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성장하지 않는 무늬만 성장주다. 자기 자본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밸류로 따지면 주가가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저한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물론 기본적 분석가 따로 가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길게 보게 되면 이거는 100% 맞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주가는 길게 보면 기업의 가치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차이다고 제가 말씀 좀 드렸어요. 지금 12시네요. 예, 지금 많이 계시는데.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은 넘어갈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움직였던 거, 제가 앞서 지난주에 이제 관심이, 신재생에너지 쪽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주가가 좀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판 관련 종목들이 심텍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도 심텍이 많이 떨어졌죠. 제가 이제 신텍은 제가 10,000원부터 제가 추천한 주식인데 제가 최근에도 시장 얘기할 때 기판 쪽이 좋다 이거 계속했는데 지난주에 뭐 심텍이 단기간에 주간 단위로 얼마 떨어졌습니까? 주간 단위로 10% 떨어졌네요. 10% 떨어졌네 주봉상으로. 근데 워낙 지금 이틀 동안 좀 많이 떨어져서 심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지난 주간 단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대덕전자도 떨어졌을 거고. 이게 다 이제 PCB 기판 회사들이죠. 대덕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6% 7% 정도 떨어져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왜 떨어졌느냐? 뭐 지난주에 저도 목요일부터 주가가 떨어져서 계속 제가 체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일부 증권사 쪽에서
뭐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쪽인데 기판 회사들이 이제 기판 회사들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PCB 쪽이죠. PCB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지금 살 기회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좀 보시면 결국은 이거 대표적인 이제 실적 성장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이게 이제 뭐 기판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 패키지 기판 산업의 이제 구조적 성장한다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 심택 만 원대 그때는 뭐 심택이 만 원대 기판 얘기 안 나왔을 때고 이제 심택 같은 경우 2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구조적 성장이 남주까지 묻는데 기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판이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쪽이 이쪽이 FC BGA라고 BGA 쪽이 가장 업황이 좀 좋아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국내 기업들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아까 삼성전기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대덕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FC BGA 쪽이 이제 PC 쪽이고 그 다음에 FCSP 자체는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바일 쪽과 관련된 기판 쪽에 대한 비중이 많습니다. 이게 업황이 이제 가장 괜찮은 쪽이 이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CPU 모듈 쪽이라고 이쪽 그 다음에 이제 PCB 쪽과 관련된 일반적인 그 PC 쪽이 좀 가장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인데 다들 이쪽이 다 좋아요. 지금 전망치 자체가 2025년도까지 성장할 까 전망이니까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이제 관련 기업들이 여기 있잖아요. 앞서 누가 삼성전기도 물어보시 계셨는데 이게 심택은 FCP 지금 이제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일부에서 이제 이것 때문이다. 잘 나가던 FCBGA 쪽 워낙 잘 나가니까 일부에서 최근에 삼성전기도 1조 3천억 투자했고 LG도 아마 1조 원 투자했나요?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중심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동안 수요가 우위였는데 공급 물량 가행 때문에 좀 향후에 좀 공급 가행 때문에 저기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 약간 그런 또 전망 그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당장은 아니에요. 내년도 정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기판 회사들이 실적이 다 좋아요. LG노텍 같은 경우가 근데 주가 안 떨어지잖아. 물론 LG노텍은 이제 강화 솔루션 부분인데 근데 LG노텍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기판 쪽에 대한 비중이 매출액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이쪽이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LG노텍은 안 떨어지잖아요, 있어요. 삼성전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삼성전기는 친저가잖아 있어요. 삼성전기가 좀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LG노텍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LG노텍은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LG노텍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지 좋다고 해서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LG노텍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심택처럼 약간의 부정적 얘기가 나오면 근데 삼성전기는 주가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이건 하방이 지지가 됩니다.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LG노텍은 지금 여전히 지금 강장 차트를 보면 수급도 괜찮은 부분이지만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LG노텍은 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옛날에 LG노텍 삼성전기 16만 원일 때 LG노텍 제가 20만 원대 사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LG노텍 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판 회사들이죠. PCB와 관련된 기판 회사들 다 시적이 다 엄청 좋아요. 거의 서프라이즈합니다. 벨 자체도 제가 어제 주가 급락을 감안한다면 PR이 지금 6배, 7배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그 기판 쪽에 패키지 기판 쪽에 1위 회사가 일본에 있는 이비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에는 지금 PR이 32배인데 주가가 지금 최근 떨어져서 아마 25배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비데이 먼저 떨어지면서 그렇지만은 이비데이라는 회사가 지금 PR이 지금 떨어져서 아마 20배가 넘거든요. 국내 근데 기업들은 최근 떨어지면서 지금 6배, 7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여전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안정성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아직 코리아 서키트는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키트는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이제 코리아 서키트도 제가 방송에 16,000원에 추천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떠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최근에 성장주들이 한 단계 좀 빠졌잖아요. 빠져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가 먼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택은 지금 계속 수급이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코리아 서키트는 먼저 저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심택은 내려오면 아마 42,5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코리아 서킷은 지난주 금요일 날 봐서는 저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저점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 엄청 떴습니다. 떴습니다. 제가 맨 바닥권에서 저도 이 가격대에서 제가 실전에서 매매했다가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못 냈던 주식인데 그냥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판 쪽은 좋다. IT 쪽에서 좋다. 주가 싸다. 별차 싸다. 다른 악재 요인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뭐 업황이라도 관련된 부분.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이것도 대표적인 성장주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나스닥시장 성장주 주가 하락과 함께 약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가지고 계신 분은 심택은 아마 42,500원대가 저점이 될 것 같고 코리아 서킷은 어느 정도 먼저 빠졌기 때문에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이 관련 종목들이 제가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해성 DS 이런 거 함께 떨어졌어요. 이것도 해성 DS도 제가 이거 2만 원에 언급했던 주식이잖아요. 이것도 함께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기판이거든요.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대덕전자는 대덕전자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많이 올라와서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약간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에 다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OCR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데 올라간 이유가 태양광이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조달, 천연가스 조달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빨라질 거다. 그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 내용에다가 최근에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치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정책 수혜주다. 근데 바이든 정책 수혜주라 한다고 우리는 태양광 관련 연구들이 미국의 정책 수혜주지. 물론 미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OCI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요즘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 최근에 이거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거든요. OCI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좀 되겠죠. 워낙 지금 강세입니다. 작년도에 9불대까지 내려갔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3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고점에서는 약간 내려와 있지만 상당히 강세예요. 작년 평균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대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32불대니까 지금 안 떨어집니다. 이게 다음 A4라든가 모듈 셀 가격이 반등이 이제 OCI한테 하나솔루션한테 좋은 거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 OCI한테 좋은 건데 대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셀 모듈이라든가 이쪽이 상승을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한테는 악재죠. 악재인데 최근에 셀 모듈 가격이 약간 반등을 하니까 이제 하나솔루션도 작년도까지 태양광 사업 부분이 적자였는데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다 기대감입니다. 근데 현재로 봐서는 산다 한다면 OCI를 사야 되죠. 하나솔루션보다는 실적의 밸류로 좀 따지면 그래서 제가 하나솔루션보다는 OCI다 사더라도 폴리실리콘 가격 왜냐면 중국 경제 정책이 또 수혜주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작년 실적인데 작년 실적은 볼 필요 없겠죠. 올해 실적은 지금 하나솔루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PR이 14배까지 올라왔으니까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지금 사서는 안 됩니다. OCI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OCI를 사더라도 있어요. OCI는 아마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것 같아 있어요. 그 다음에 풍력 쪽에서 요즘 이게 시장이 제가 이제 지금 시장이 제가 오늘 더 얘기했습니다. 오늘 요즘 시장 자체가 좀 웃기는 시장이에요. 요즘 기본적 분석 자체가 약간 통하지 않고 있는 시장인데 약간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따로 실적 따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태양광 신재생 관련 기업 중에서 이게 이제 풍력 시장의 대표적인 회사가 CS인데 CS가 1분기 실적이 영익 쇼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주가 실적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죠. 뭐 실적에 의해서 연간 실적 문제가 없을 건데 근데 이제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선도주잖아요. 근데 CS 베어링은 저도 옛날에 제가 주목했던 주식이라 잘 아는데 실제 개판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주도주예요. 주도주입니다.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렇게 떴죠. 13,000원 떴어요. 13,000원짜리 주식이 1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회사는 아직도 지금 적자입니다. 저도 이거 CS 윈드 가지고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진짜 좋아지지 않겠나 했었는데 1분기 때 이렇게 적자가 났거든요. 작년도도 적자가 나고
작년 1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의 감소와 함께 적자. 작년 4분기도 적자. 근데 이 종목 주도주라는 거죠. 문제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매매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펀드멘탈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주도주예요. 예. 매매하신 분들은 이제 이 종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CS 윈드를 사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예? 제가 삼강 MNT를 사라고 그러죠. 삼강 MNT를 사야 된다. 해상풍력 V식, V식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삼강 MNT가 대장이다. 이거는 투자의 관점입니다. 투자의 관점입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보다는 OCI 주가를 사야 되는 거고,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 쪽에서는 삼강 MNT를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 CS 윈드를 사야 되는 거고. CS 윈드. 근데 요즘 시장이 이제 그런 장세 흐름이에요. 펀드멘탈 따로, 실적 따로. 이제 제가 사료회사들도 요즘 죽지 않고 있잖아. 근데 사료회사들도 제가 테마라고 그러잖아. 실적이 전혀 곡물가격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 오히려 곡물가격 상승의 피해주가 제가 보기엔 사료 주식인데 실적 허전 종목으로 둔갑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피해주거든. 제가 분석을 해보면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 곡물가격 올라가면 수혜주로 해가지고 한일 사료라든가 종목들이 대표적 주가가 뜨잖아요. 실적은 따라오거들랑. 이거는 매매 관점 접근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작년도 1분기와 1분기 실적 대비해서 대부분 사료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한일 사료 대한제당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작년도 실적 1분기 실적하고 작년 25억, 작년도에 대한제당이 2,840억, 3,186억, 영업이익 82억, 7억 적자. 근데 무슨 말이냐? 매출액은 다 보면 사료회사들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0% 20% 증가했어요. 근데 왜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느냐? 영업이익 떨어졌느냐? 다 그래요. 사료회사 다 보시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급가격 상승 부분 자체를 제품 가격에 인상을 했으니까 매출액은 증가되죠.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공급가격 상승 부분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 못 시키니까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또 하나, 작년도에 곡물 가격이 최근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1분기 때 많이 떴지만 작년도 상반기부터 제가 곡물 가격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때 뜨니까 작년 하반기 때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 종목들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사료상 대한제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대주산업이라든가 종목도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데 이거 모멘텀 꺾기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적정 주가 3,000원짜리 주식이라고 그랬으니까 3,000원짜리 주식이나 이게 앞서 이제 풍력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즘 같은 뭐 그렇다 시장인데 시장 자체가 좀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제 펀드멘탈을 중시하는 전문가 입장에 본다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은 못 가는 거고 이상한 종목 가지고 주도주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움직였던 그 결론 뭐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OCI는 기본적 부수사로 여전히 제가 꾸준히 갈 것 같고 저정권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어서 상강 MNT 보시고 동국 에센스 괜찮습니다. CSN들은 내년도 실적은 많이 하반기 때 실적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은 매매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은 제가 옛날 이전부터 그랬었죠. 소차 관련 종목들은 사서는 안 된다. 2025년도 가야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모멘텀이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를 사라. 2차전지가 더 낫다. 최근에 이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수요 관련 종목들도 고생합니다. 또 한참 동안 고생합니다. 요즘 관련 종목들 좀 올라왔어요. 이거 옛날부터 이거 5만원, 2, 3천원대 주가 사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 분들은 수요 관련 종목들은 정책은 방향은 맞는데 실적이 당장 2년, 3년 내에 좋아지지 않는다. 근데 2차전지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은 그 시점에서 200%, 300% 가는 거고 두산 폴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두산 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종목 진단하다 보면 작년도에 이제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 많아요. 작년도에 상장돼 가지고 상장됐던 종목들, 상장 종목들은 이미 거품이에요. 주가 안 올라옵니다.
작년까지 공모 가격이 워낙 뻥 튀겨가지고 대표적으로 제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카카오페이라도 그래서 많이 빠진 거잖아요. 작년도에 공모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가가 뻥 튀겨가지고 주가가 36만 원 같은 주식 자체가 본래 종목이 정상적으로 따지면 15만 원, 16만 원대에서 머물러야 되는 주식인데 공모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것들이 뻥 튀기게 돼가지고 주가가 급단 주식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거품이 다 빠졌지만은 카카오페이라든가 종목들 작년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작년도 공모 시장이 좋을 때 신규 상장 뭐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주가 반등 안 나옵니다. 한참 걸립니다. 이것들 다 빠져 있지만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주식들이잖아요. 원래 기업 내용을 해서 25만 원까지 어떻게 갑니까? 지금도 주가 엄청 비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시가총액 14조 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말이 된가요? 시가총액 14조 원짜리 주식이 14조 원짜리 주식이 올해도 적자예요. 올해도 영업이 6억입니다. 내년도 가더라 658억이고 내후년도 2024년도 가더라 1,500억이에요. 내후년도 가더라도 PER 237배짜리 주식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25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주가 싸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뻥튀기는 건가요? 뻥튀기. 이런 것들은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종목 진단을 하다 보니까 철강주 중에서 뭐 아주스틸이라는 주식,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안 된다고 했던 주식인데 이것도 이제 철강주 회사인데 작년 공모 시장이 좋을 때 주가 36,000원대까지 던 회사예요. 회사가 칼라 강판 회사거든. 칼라 강판 회사거든. 뻔하거든. 칼라 강판 회사 딱 그 강판 회사가 딱 한 회사가 있어요. 비계보면 딱 나오거든. 포스코 스틸리온 회사거든. 포스코 강판 회사거든. 이 회사하고 아주스틸하고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 얼마만큼 비싼 주식이라는 거. 제가 분석하면 똑같아요. 철강주에서. 철강회사 시가총액 4천억인데 포스코 강판의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1,000억이 낮은데 근데 이익은 아주스틸보다 3배가 많은데 이거 주가 가겠어요 이거는? 작년도 공모시장에서 이제 36,000원까지 가다가 15,000원까지 빠지니까 반토막 주가 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자, 시간 많이 지났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지금 12시 20분이네요. 제가 다르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수요일날 또 방송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종목도 뭐 TK 케미칼이라든가 뭐 물어보시면 계시는데 오늘 이제 질문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서 하도록 하고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고맙습니다. 했어요.